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암과 항암 치료 통증에 대해서 말씀드릴 서울성모병원 마취통증학과 이구상입니다. 네, 많은 환자분들이 암이나 아니면 암에 대한 치료 이후에도 남는 여러 통증으로 인해서 많이 힘든데 그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또 끝나고 질문도 받겠습니다. 암과 항암 치료 유발 통증의 통합적 관리 전략 이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암 통증은 여러 가지 이유로 조절이 힘든 경우가 많은데 그래도 요즘에는 많은 방법들이 생기면서 통증 조절에서 예전보다는 훨씬 더 나은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증이 심한데 현실적으로 그에 대해서 충분한 조절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진행성 전이성 암 환자에서 한 66%에서 통증을 더 많이 호소하고 항암 치료 중인 환자의 55%에서 또 많은 통증을 호소합니다. 또 완치된 암 생존자의 47%에서도 지속적으로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칙적으로라면 이런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의 비율이 이렇게 높아서는 안 되는데 그만큼 암 치료에 있어서 통증에 대해서 간과되는 부분이 현실적으로 많은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통증이 계속되다 보면 여러 부작용이 있을 수 있고 심리적으로도 우울해지고 또는 피로감이 있을 수 있고 또 그로 인해서 전반적인 컨디션이 떨어지면서 생존율에도 영향을 미치고 그러한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암 통증은 몇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 치매 수용성 통증, 또 신경병증성 통증, 그리고 이 두 가지가 혼합된 혼합형 통증이 있습니다. 치매 수용성 통증은 조직 자체가 파괴가 되면서 생기는 그로 인한 염증이나 아니면 그 조직을 침해하면서 특히 신경을 침해하면서 생기는 통증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런 경우는 뻐근하게 아프다거나 아니면 신경을 침범하는 경우 찌르는 듯한 통증이 있다거나 아니면 내장성의 경우 연관통, 다른 부위로 통증이 퍼진다거나 하는 경과를 보입니다. 신경병증성 통증은 종양에 의해서 신경이 압박 침윤 또는 암 치료에 있어서 화학요법을 쓰는 경우 항암 화학요법에서 이로 인한 후유증이 남는 경우 또는 방사선 치료에 의한 신경 손상 등이 있고 이런 경우 타는 듯한 전기가 오는 듯한 찌릿찌릿하고 또는 만지기만 해도 아프고 전형적인 신경병증 소견을 보입니다. 혼합형은 이 두 가지가 서로 두 가지 특성이 둘 다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치료는 치매 수용성 통증은 이러한 염증을 줄이는데 주요한 목표가 있고 그로 인해서 소염 진통제 또는 기본적으로는 마약성 진통제를 사용합니다. 신경병증성 통증에서는 신경의 통증을 줄이는 방향으로 가는데 신경보조제, 항우울제, 항경련제 또는 추가적인 마약성 진통제도 처방할 수 있고 또는 중재적인 시술도 추가로 요즘에는 많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암 치료를 하게 되면 특히 화학요법을 하게 되면 말초 쪽에 신경병증이 발생할 수 있고요. 그래서 항암 화학요법 유발 말초 신경병증 CIPN이라고 하는데 이는 항암제의 신경 독성으로 인해서 손끝, 발끝 이런 곳에서부터 시작한 지속적인 통증을 말합니다. 그래서 특징적으로 장갑이나 양말을 신은 듯한 딱 그 부위 위주로 시작되고 또는 말초 부위 어디서든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암이 다 낫고 항암 치료가 끝났다 하더라도 신경의 파괴 자체는 이미 지났기 때문에 이후에도 통증은 계속될 수 있습니다. 항암 치료 중단 원인의 핵심으로서
CIPN이 심각한 경우, 뭐 너무 통증이 심한 경우, 뭐 이로 인해서 지속적인 암 치료가 뭐 힘든 경우도 있고, 때문에 뭐 항암할 때 고려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이런 항암 화학 요법으로 인해서 신경병증성 통증이 생기느냐? 먼저 환자한테 이러한 항암제를 투여하게 되면 신경 쪽에, 이 척수신경 쪽에 점차 축적이 됩니다. 이거는 옥살리플라틴이라고 여러 항암제 중에 하나인데 가장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세포에서의 활성산소가 발생하면서 그로 인해서 신경 독성이 생기고 여러 염증 물질이 포함돼서 신경이 점차 파괴되면서 이러한 말초 쪽에서의 신경 파괴로 인한 통증이 지속될 수 있습니다. 또 비슷한 경우로 뭐 탁산 계열에서의 통증도 있는데 역시나 신경 파괴가 진행되면서 비슷한 양상을 보이게 됩니다. 각각의 약제가 조금씩은 이런 발생하는 경과 또는 이제 원리는 다르지만 결론적으로는 신경의 손상이 동반되게 됩니다. 물론 요즘에는 그 타겟요법 또는 카티라든가 아니면 그 면역 치료 등을 통해서 훨씬 더 예전에 비해서 이러한 약물을 쓰는 경우가 줄어들면서 항암 화학요법으로 인한 신경병증성 통증이 줄어들긴 하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이러한 항암제를 많이 쓰기 때문에 많은 경우 이러한 신경병증성 통증이 나타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탁산계, 백금계, 프로테아좀 억제제 이렇게 3가지 정도로 분류는 할 수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이러한 신경에 이상이 생겨서 그로 인해서 말초신경병증성 또는 중증 말초신경병증성 통증이 일어난다 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러한 경우 이렇게 아픈 경우에 마약성 진통제 또는 소염 진통제 정도로만 유지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많은 경우 50% 가까이 통증이 잘 조절이 안 된다 이렇게 말은 했지만 요즘에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특히 저희 과에서 많은 치료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비마약성 진통제, 그 다음에 약한 마약성 진통제, 강한 마약성 진통제 점차 올라가면서 약물을 투여를 했다면 요즘에는 처음부터 조절이 잘 안 된다면 강한 마약성 진통제를 먼저 시행하고 이도 안 된다면 아니면 또는 처음부터 심한 경우에 중재적 요법을 같이 시행합니다. 중재적 요법이라고 하면 신경 차단술, 신경 조절술 또는 약물주의 펌프 이런 것들을 다 포함을 하는데 굳이 처음부터 참지 않고 이미 손상이 진행됐다고 보니까 약한 것보다 더 초반부터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는 것이 환자의 예후에서 좋다 때문에 1단계부터 차례대로 가기보다 처음부터 강한 걸 먼저 써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약물이 있는데 다른 신경병증성 통증에서 쓰는 약물과 유사합니다. 항우울제, 항경련제. 이것이 또 다른 질환과는 좀 다른 경향이 있는 게 하나로서 잘 듣지 않고 여러 약물을 섞어서 써야 되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가장 많이 쓰는 것은 둘록세틴 계열이고 또는 아미트리플린, 항경련제도 추가를 해볼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이 조절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마약성 진통제를 보통은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언제 이러한 약물 치료에서도 반응을 안 하는 경우 중재적 통증 관리, 신경 차단술이라든가 아니면 척추 신경 자극기 등을 시행을 하느냐. 마약성 진통제를 점차 올리겠죠. 통증이 진행되면. 그런데 이러한 마약성 진통제의 독성이나 부작용이 통증 완화보다 훨씬 더 심한 경우 적극적으로 중재적 시술을 시행합니다. 그래서 어디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신경 차단이나 파괴술은 2가지로 나눠볼 수 있고요. 체성 통증, 교감 신경
통증에 대한 파괴술 각각 나누자면, 체성 통증은 손끝 발끝에서 만져지는 찌릿찌릿한 통증 이런 것을 조절하기 위함이고, 그래서 경막의 척수광내 차단 또는 말초신경 차단술 이런 것들을 시행합니다. 그 위치에 따라서 다 다른데, 골전이 등이 있다면 척추 쪽에서 더 시행을 하게 되고, 만약에 손끝 발끝 등에 있다면 그 해당되는 말초 쪽의 신경 차단술을 많이 시행합니다. 이 암성 통증이 보통 복강내 장기나 아니면은 자궁 등 복강내 여러 장기 등을 포함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보통은 교감신경 차단술을 많이 시행합니다. 교감신경이 비록 어떤 그 소화기 작용에 대해서 작용을 하더라도 통증에도 많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교감신경절 파괴술을 이 복강내 장기나 아니면 자궁, 골반내 종양 등에서 시행하고, 이런 경우는 아예 영구적으로 파괴하는 것까지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알코올을 사용을 많이 하고요. 만약에 이런 것도 효과가 없다, 아니면 통증 조절이 적절치 않다라고 하면 신경 조절, 척추 신경 자극기 아니면 척수광내 약물주의 펌프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척수 신경 자극기는 척수 안쪽으로 전기 자극 도선을 넣어서 지속적으로 이 뒤쪽에 신호를 통해서 이 통증 신호를 억제하는 목표를 갖고 있고, 그다음에 약물주의 펌프는 이 척수관 이 안쪽으로 그 관을 넣어서 척수액 안쪽에 마약성 진통제를 직접 투여합니다. 그래서 먹는 것과 효과가 동일하지만 투여량 자체는 300분의 1이라서 실제 그 많이 먹으면서 생기는 그러한 부작용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보통 항암 치료하면서 구역감, 구토감이 많고, 또 마약성 진통제만으로도 구역감, 구토감이 생길 수 있는데, 그로 인한 작용을 훨씬 더 낮추면서 통증을 잘 조절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척수신경 자극기는 이렇게 척수 안쪽으로, 척수신경 뒤쪽에 적절한 위치에 이 전기 자극선을 넣어서 그 확인을 하고, 그 안쪽에서 신경 자극을 지속적으로 합니다. 이거는 약물주의 펌프네요. 네. 약물주의 펌프는 역시 같은 방법이고요. 네, 단지 이 통이 마약성 진통제를 넣고 있고 한 번씩 충전을 하게 됩니다. 저희 외래에도 많이 오시는데 그 약이 지속적으로 들어가면서 먹는 마약성 진통제를 대체하게 되고, 그로 인한 많이 먹으면서 생기는 부작용을 훨씬 낮추면서 통증을 더 잘 조절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척수신경 자극기는 이와 같고, 척수신경 이 뒤쪽으로 전기 신호를 계속 발생시킵니다. 그러면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또는 이제 이 아래서부터 또 느껴지는 여러 통증을 다른 신호로 대체하게 되면서 통증이 줄어드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몇 개 대표적인 암 케이스들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유방암에서도 여러 치료를 하면서 통증이 많이 생길 수 있는데, 50대 여성이 다발성 척추 골반전이 등을 보이면서 유방암이 있었고, 그리고 그에 대해서 탁생 기반의 항암 치료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통증을 많이 호소했다. 양손이랑 양발의 심한 저림, 이질통, 전형적인 CIPN을 보였고, 골 전이로 인해서 척추 중심 또는 골반 쪽에서의 통증을 보였습니다. 이럴 때는 저희과에서도 많이 의뢰가 돼서 오시는데, 마약성 진통제를 해당 과에서 많이 쓰다가 조절이 잘 안 돼서 저희 외래에서 치료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마약성 진통제를 먼저 쓰지만, 만약에 효과가 없으면 점차 그 용량을 올립니다. 또는 방금 말씀드린 항우울제, 항경련제를 추가하게 되고,
적절한 용량을 먼저 찾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약물을 적은 용량의 마약성 진통제에 효과가 없다면 여러 약물을 병용하게 되면서 이런 경우 통증이 많이 줄었다. 그러면서 전반적인 컨디션도 좋아졌다. 이런 경우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방금과 같은 경우에 항암제를 투여한 다음에 손이나 발끝에 지속되는 통증을 호소한 경우였습니다. 다음으로는 폐암 환자에서 난치성 신경치면 통증을 보인 경우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60대 남성이 비소세포 폐암, 판코스트 종양 소견을 보였습니다. 이것은 뭐냐? 폐 위쪽에서 그 주변 신경까지 침범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종양을 얘기하고, 이런 경우는 상완신경충을 직접 침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팔 아래로 내려가는 뻗치는 심한 통증이 있을 수 있고, 그로 인해서 그 외에도 늑골전이 그 갈비뼈 쪽에 통증이 있고, 이때 마약성 진통제를 열심히 썼지만 구토만 나오고 구역감만 있고 통증은 잘 조절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도 저희과에 많이 의뢰가 됩니다. 그래서 마약성 진통제를 쓸 만큼 썼는데도 효과가 없다. 더 올리기는 부작용 때문에 힘들다. 그런 경우는 경막의 신경차단술을 먼저 고려해 볼 수 있고, 또는 마약성 진통제를 올리다 안 되니까 경구 투여 용량을 줄이기 위해서 척수 안쪽으로 직접 넣는 약물 주입 펌프를 고려를 해볼 수 있습니다. 이게 용량만 잘 맞는다면 먹기에는 너무 부담되고 부작용이 많은데 약물 주입 펌프를 하면 훨씬 더 적은 용량이라 부작용이 훨씬 적습니다. 그래서 용량만 잘 맞으면 진통제 투여량이 줄어들면서 이런 부작용 없이 통증을 훨씬 더 줄이는 경과를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폐암이 이 위쪽까지 신경까지 포함해서 침범하는 경우 다른 신경에 대한 그 동반되는 통증을 보이게 됩니다. 팔이 많이 저릴 수 있고요. 아니면 이 갈비뼈 쪽으로 내려가는 통증도 같이 호소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경우에 이 해당 부위에 대해서 신경 차단술도 동반해서 중재적 요법으로 같이 시행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다발성 골수종인데요. 이거는 아주 흔한 암은 아니지만 종종 저한테 많이 옵니다. 의뢰가 돼서. 그래서 예를 들어 이분은 70대 남성으로 다발성 골수종으로 볼테조밉을 치료했고 항암제를 투여했고, 또 다발성 골수종으로 인해서 척추 압박골절이 또 동반된 경우였습니다. 그래서 항암제로 인해서 말초 신경병증성 통증으로 손발이 따끔따끔하고 아프고 자결통도 있고, 또 압박골절로 인해서 그 척추 쪽의 통증도 심했습니다. 그래서 움직이기만 해도 너무 아팠다. 심한 경우는 여러 뼈를 다 침범하기 때문에 척추 쪽에 정말 심한 통증을 많이 보이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 그 신경병증성 통증에 대해서 여러 약물을 먼저 투여합니다. 프레가발린 아니면 약한 마약성 진통제를 처방을 먼저 해보고, 안 되면 척추 쪽에 중재적 시술을 시행하거나, 만약에 척추 쪽에 그 강도가 약하다면, 아니면 그 워낙 치민 정도가 심하다면 척추 성형술을 시행을 해서 통증을 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만 시행한다면 훨씬 더 통증 없이 보행 가능할 정도로, 움직여도 통증이 없는 정도로 조절될 수는 있습니다. 다발성 골수종은 이런 플라즈마 셀이 많이 발생하면서 그 여러 뼈에 전이가 되면서 생기는 난치성 암 중에 하나입니다. 완치는 힘들고요. 지금 항암제를 투여를 기본으로 하지만 요즘에는 타겟요법, 카티라든가 여러 치료들이 있으면서 요즘에는 훨씬 더 항암제 투여율이 줄어들면서 그나마 이런 CIPN에서의 그 발생률이 줄어들고는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 뼈를 침범할 수 있고 어디든 다 발생 가능하고요. 뭐 두개골까지 포함하고 아니면은 뭐 상완이든 뭐 다리든 여러 부위에서 그 뼈가 약해지는 것까지 그래 척추를 침범한다면 척추 쪽에 그 압박성 골절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해당 부위에 맞게 신경 차단술은 효과가 좀 떨어질 수는 있고요. 네, 만약에 안 된다면 뭐 약물을 먼저 기본으로 하고 마약성 진통제를 훨씬 더 올리는 쪽으로 고려는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암 통증은 워낙 여러 과들이 같이 보게 되고 기본적으로는 해당 암을 보는 과에서 먼저 관리를 하지만 만약에 안 되면은 저희 과로 많이 의뢰가 되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치료들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초반부터 간과되기 쉬운 부분인데 치료 중에 항암 치료 중에 아프더라도 그럴 수 있구나 이 정도로 생각하고 넘길 수 있지만 사실은 잘만 관리하고 좀만 신경 쓰면 훨씬 더 통증 없이 그로 인해서 전반적인 컨디션 저하 없이 더 적절한 치료, 후유증 없이 이후에도 좋은 삶의 질을 유지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항암 치료에 대해서 또는 항암 치료 후 또는 암 자체에 의한 통증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초반부터 잘 치료하는 것이 여러 환자의 통증을 줄이는 좋은 방법이다라고 생각하고 만약에 항암 치료 중이라면 근데 너무 통증이 조절이 안 된다면 꼭 적극적으로 의료진에게 말씀을 하셔서 조절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간단하게 알아봤고 질문 하나씩 받아보겠습니다. 워낙 여기에 대해서 그 많은 질환이 아니라서 질문이 많을지 싶은데 하나씩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난소낭종 수술을 받았을 때 마약성 진통제 무통주사를 연결해 주셨다. 네. 이후에 속도 메스껍고 어지러웠다. 무통주사 원리가 뭔가요? 혼미하게 만들어서 통증을 줄여주는 건가요? 기본적으로는 마약성 진통제가 들어가고 다른 약물을 추가하기도 합니다. 근데 마약성 진통제가 결국 마약이죠. 통증을 줄이는 원리고 지속적으로 쓰기는 좀 한계는 있습니다. 하지만 통증을 느끼는 그 해당 경로를 억제시키면서 덜 아프게 하는 게 목표고요. 원리는 간단합니다. 그럼 마약성 경로를 통해서 통증을 줄인다. 어지러운 거는 오히려 부작용입니다. 부작용은 사람마다 차이가 크고 그 용량마다 다른 사람이 전부 동일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어떤 분은 더 메스껍기도 하고 어지럽기도 하고 어떤 분은 구역감도 심하고 아니면 숨도 잘 못 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통증은 조절이 또 안 되는 경우도 있고요. 이거는 잘 조절해서 써야 되고 만약에 너무 어지럽다 하면은 이러한 마약성 진통제를 좀 줄이고 다른 약물을 추가하는 게 더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분으로 지인이 암 2기인데 마약성 진통제를 세게 먹기 시작하면 나중에 암이 더 진행되었을 때 약에 내성이 생겨서 쓸 약이 없어질까 봐 웬만하면 버티고 있다. 만약에 심하면 안 쓸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애초에 그 원인 질환, 암이 먼저 치료되지 않으면 통증 조절이 힘들고 오히려 안 쓰고 괜히 버티는 것보다 쓰는 것이 맞고요. 마약성 진통제를 쓴다고 내성이 생길까 걱정되는 건 당연한데 이게 그걸 걱정해서 안 쓰는 것보다 통증을 그러한 통증을 차라리 느끼면서 버티는 게 훨씬 더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적절히 쓰고
그 이후에 내성이 비록 생길 수는 있습니다. 근데 생기더라도 나중에 감량을 단계적으로 하게 되면 그로 인한 내성으로 인한 부작용도 적게 하면서 통증을 줄일 수 있습니다. 물론 다른 약물을 같이 쓰면서 조금 더 줄이는 노력은 필요하고요. 만약에 너무 강한 마약성 진통제를 많이 쓴다, 불필요하게 쓴다라고 하는 것은 권장하고 싶진 않고, 필요하다면 다른 치료를 같이 해보면서 신경 차단술이라든가 다른 치료를 병행하는 게 이러한 마약성 진통제를 줄이기 위한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분은 췌장암 말기 아버님을 모시는 자식입니다. 서서히 아프다가 갑자기 하루에 한 번씩 윽소리를 내며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십니다. 속효성 진통제를 드려도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30분은 걸리는데 이러한 시간을 줄여줄 방법은 없을지요? 네, 췌장암이 특히나 통증이 가장 심한 암 중에 하나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게 또 통증이라는 게 지속적으로 어느 정도 유지가 되다가 꾸준하게 아프다가 한 번씩 심하게 아픈 통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이렇게 말씀하신 속효성 진통제를 사용할 수 있는데, 만약에 저도 외래에서 많이 말씀드리지만 이러한 빈도가 너무 많다, 또는 또 있을 때마다 심하게 갑자기 있을 때 너무 심하게 아프다, 그런 빈도도 계속 있으면서 여러 번 있으면서 그렇게 아픈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속효성 진통제만 쓰기보다 하루 종일 유지되는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통증이 그렇게 높지 않더라도 하루 종일 유지가 되는 그러한 진통제를 좀 더 용량을 늘리거나 아니면 좀 더 센 거를 처방을 해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한 목적은 결국 짧게 작용하는 속효성 진통제의 그 사용량을 훨씬 더 줄이기 위함이고, 왜냐하면 이러한 짧게 작용하는 진통제, 마약성 진통제를 많이 쓰면 이게 방금 말씀드린 내성을 더 일으키는 주된 원인이 됩니다. 이게 결국에는 짧다 보니까 아플 때마다 계속 더 많이 먹게 되고 더 의존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데, 그거보다는 가장 중요한 전략은 더 오래가는, 하루 종일 가는 그러한 마약성 진통제를 기본적으로 유지하고 정말 심할 때만 아껴서 속효성 진통제를 쓰는 게 더 중요하다. 그리고 췌장암일 때 제가 이전에 보여드렸지만 이 내장성 통증에 있어서 교감신경절 파괴술을 나중에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복강신경청 파괴술, 췌장암, 위암, 상복부의 극심한 통증에 대해서 알코올로 아예 신경을 태워버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훨씬 더 조절이 잘 되고, 만약에 지금 질문하신 분이 여쭤본 것처럼 조절이 잘 안 되는 경우에는 신경차단술을, 이러한 파괴술을 빨리 고려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또 이것도 목표가 통증을 줄이고 그 다음에 마약성 진통제를 되도록 적게 쓰기 위함이다. 때문에 이러한 복강신경청 파괴술까지 고려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걸로 비슷하게는 교감신경철 파괴술을 이런 항암 치료할 때 내장 쪽에서 할 때 그런 암이 있을 때 많이 시행하게 되는데, 하복부 쪽에서는, 골반 쪽에서는 상하복 신경촌 차단술을 많이 하게 되고요. 자궁암, 전립선암, 물론 또 암이 아니더라도 파괴까지는 아니더라도 차단술로서 영원히 가진 않지만 그러한 신경차단술 역시 예를 들어 골반 쪽 통증이라든가 있는 경우에 시행해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질문이 있는데, 항암제가 바뀔 때 호소하는 통증 부위가 달라지는데 통증이 면역력을 떨어뜨리게 될 수도 있을까요?
항암제로 인해서 면역력이 떨어지는 게 먼저일 거고 그 결과론적으로 통증이 발생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물론 통증이 만성화되고 심하면 여러 컨디션이 떨어지는 데도 주요한 원인이 됩니다. 삶의 질도 떨어지고 통증으로 인해서 일상생활도 좀 더 힘들어지면서 그 자체로서 면역력이 떨어지는 원인이 되지만 먼저 항암제로 인한 컨디션의 저하, 면역력의 저하가 먼저일 것 같습니다. 통증 부위가 달라지는 거는 약제마다의 방금은 몇 가지 대표적으로 간단하게만 봤는데 약제마다의 어떤 기전이 다르기 때문에 작용하는 위치도 조금씩 다를 수 있고 때문에 어디가 좀 더 아프게 되냐, 어떤 신경이 좀 더 파괴가 될 수 있냐에 대한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른 분이 옥시콘틴이랑 마도파를 드시는 아버님이 계신데 약을 먹으면 하루 종일 정신이 몽롱하고 사람을 잘 못 알아보십니다. 마약성 진통제 부작용 때문에 치매가 빨리 오는 건 아닌지 약을 좀 줄여서 드려도 될지 결국에는 우리가 약을 쓰면서 항상 고려를 해야 될 게 얻을 수 있는 것과 잃게 되는 게 있는데 그 적절한 밸런스가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의사의 판단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약을 줄이게 된다면 너무 아프겠죠. 네, 너무 아픈데 그걸 참아야 되냐? 그건 또 아닙니다. 적절한 용량을 찾는 게 중요하고 너무 정신이 가라앉으면서 의식도 좀 떨어진다라고 했을 때는 약을 좀 줄여볼 수는 있습니다. 근데 또 이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옥시콘틴의 경우 그 작용 시간이 너무 짧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다른 더 길게 가는 약제, 패치 이런 걸로 바꿔보고 추가해보고 옥시콘틴 용량을 좀 줄이고 그러면서 그 통증이 조절되는 적절한 용량을 찾아가는 게 필요합니다. 만약에 조금 줄였는데도 너무 아프다, 아니면 이제 내성이 생겨서 너무 힘들다라고 하는 경우는 해당되는 부위, 어디가 아픈지 모르겠지만 부위가 안 써 있는데 해당되는 부위에 대해서 다른 치료를 신경 차단술을 추가적으로 해볼 수 있습니다. 결국에 목표는 마약성 진통제, 짧게 가는 내성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러한 마약성 진통제를 좀 줄이는 게 목표입니다. 네. 그래서 어떤 분이든 마약성 진통제를 쓰시면은 항상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또 구역감이 심하신 분도 많고 저도 쓰면서 고민이 되는데 다른 약을 저는 보통 많이 섞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이거는 주제가 또 다른 거긴 한데 질문이 와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떤 분이 허벅지 골절로 허벅지 및 무릎 부분이 4살 같지 않고 느낌이 없다. 1년 넘었는데도 수술을 한 지 여전히 느낌이 없다.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경우는 아마도 신경 손상일 거고요. 먼저 근전도 먼저 해보고 과연 신경이 어떤 상태인지 알아보고 만약에 통증이 없으면 사실 크게 해드릴 건 없습니다. 감각신경에 대해서는 너무 작은 신경이기 때문에 간혹가다 이렇게 손상된 경우에 무감각한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1년이 넘었는데도 느낌이 지속된다, 별 느낌이 없고 먹먹한 느낌이 있다, 그러면 회복의 가능성은 좀 떨어지지 않을까, 증상이 고착화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만약에 통증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좀 더 조절해 볼 수 있고요. 보통 신경 손상이 있는 경우 이러한 외상이든 골절이든 그런 경우에도 치료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네. 질문이 또 있을까요?
이제 여러 암들이 있는데 제가 대표적으로 많이 발생하는 암 중에서 골라 봤습니다. 그런데 어떤 암이든 그렇게 다 통증은 다 동반될 수 있습니다. 항암하면서도 아프고 항암 끝나고도 아프고, 사실 애초에 통증 때문에 암이 발견되는 경우도 있고 여러 암들이 있는데, 특히 이제 내장이나 뼈 쪽 또는 그 주변 신경을 침범하는 경우가 아마 가장 아프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연부 조직 같은 경우는 그나마 좀 덜 하지만 그 신경 쪽에서의 침범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조절을 하는 게, 치료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 이걸 가만히 둔다고 절대 낫지 않고요. 오히려 초반부터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는 게 가장 이후에도 통증이 남지 않으면서 환자 예후를 좋게 하는 방법입니다. 예, 제가 또 중간에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말기 암 환자에서 자꾸 강조를 드리지만, 약물주의 펌프를 좀 더 적극적으로 초반부터 고려를 하는 게 환자의 여러 가지 그 기대, 여명을 고려해서 이후의 삶의 질을 고려해서 초반부터 고려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워낙 간과되고 그냥 아프면은 그냥 참는 게 아닌가, 그냥 암이니까 당연히 그렇다가 아니라, 아프면 이러한 중재 시술을 통해서 훨씬 더 통증 없이도 항암 치료를 지속하면서, 또는 암이 이제 말기로 가서 낫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후의 삶에 조금이나 편하게 유지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잘만 조절하면 정말 통증 없이 훨씬 더 나은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말기 암 환자를 포함해서 저는 이런 약물주의 펌프를 초반부터 적극적으로 고려하라고 환자분에게 외래에서 많이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이게 좀 힘들 수는 있지만 시술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조절만 잘한다면 본인한테도 좋고 주위 가족도 훨씬 더 마음이 편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그렇게 흔하게 볼 수 있는 질환은 아니고, 암에 대해서 또는 항암 치료로 인한 통증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다들 그냥 암이 아프다고 넘기는 게 아니라 아프면 참지 말고 꼭 적극적으로 치료를 할 수 있도록 생각을 갖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쭉 봤지만, 예전에는 그러한 통증을 조절을 잘 하기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정말 좋은 방법들이 많이 나와서 정말 통증 없이도 편하게 항암 치료를 지속하거나, 아니면 항암 치료가 끝나고도 편한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많으니까 꼭 외래로 오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정리하려고 했는데 다른 분이 신장암 4기로 식사를 못한 지 3개월이 넘었는데 항암제를 여러 번 바꿨고, 먹는 항암제가 있고 너무 심하고 병원에서 퇴원을 못할 정도이다. 결국에는 제 퇴원 외에도, 그러니까 결국 가장 중요한 건 그냥 아파서이지 않을까라고 제가 추측은 하거든요. 근데 항암제 바꾸는 동안 많이 힘들 거라고 저도 충분히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애초에 4기라고 했을 때는 치료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 있고, 더 이후에 경과가 좋을 거라고 예상은 안 되는데, 물론 어떤 암인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그래서 이런 경우는 주변에서 격려도 많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아프다면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통증에 대해서 더 조절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병원마다 이게 좀 의료진에 따라서 간과되는 경우가 많은데 적극적으로 좀 더 환자분이나 환자 보호자분께서 "내가 아프다." 더 호소를 하시고 "조절해 달라."라고 하는 게 실제 경과에서도 조금 더 나은 경과를 보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의사 표현을 하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그 긴 시간 어려운 얘기 들어 주셔서 감사하고 제가 다음 달에 또 재미있는 주제 오늘보다는 더 많이 발생하는 대상포진에 대해서 준비해서 다음 달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